믿을 수 없는 일이 추석날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박선영 할머니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내보낸다며? 도대체 언제가? 이 30억짜리 집, 우리 거 되는 거 맞지? 성민대학교병원에서 3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할머니를 정신병 환자로 몰아 요양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을 엿듣게 된 거였죠.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내 아들이 이런 짓을? 그럴 리 없다 생각했지만 얼마 후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연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성민대학교병원에서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손이 여전히 서툴게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반죽이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지만 선영은 끝까지 해냈어요. 아들 김태준 가족과 함께 사는 30억짜리 강남 아파트 부엌에서 말이죠. 할머니, 제가 송편 나를게요. 9살 손녀 서하은이 새 한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족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 동안 외로웠던 선영에게 손녀와의 시간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참 착하네. 차례를 지낼 때만 해도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며느리 윤지혜는 상냥하게 웃으며 선영을 도왔고 태주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윷놀이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윷놀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은이가 너무 좋아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선영은 이 모든 게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도 자신을 잘 챙기는 며느리도 사랑스러운 손녀도 모두 소중했어요. 점심때는 선영이 서툴게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송편이 조금 찌그러지고 전이 약간 탔지만 태주는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머니 솜씨가 해가 갈수록 늘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지만 선영만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차례상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모든 걸 혼자 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지혜가 한마디 했지만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선영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라디오를 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주 깨는 게 번거로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11시 30분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거실 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조용히 걸어가는데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도대체 언제 가?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윷놀이하며 밝게 웃던 그 맑은 목소리로 자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추석도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 있잖아. 친구들은 다 방이 큰데 나만 작아. 선영은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지만 지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쉬, 목소리 낮춰. 할머니 들으면 어떡해. 우리 하은이 좀만 참아.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셔서 곧 요양원 가실 거야. 요양원이라고요? 선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은 혈압약 말고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데 무슨 말인가요? 정말 할머니가 아프셔? 응, 정신이 이상하신 거야. 치매 같은 병도 있고. 그런 병이 생기면 요양원을 가야 해. 그래서 곧 보내드려야 하는 거야. 정신이 이상하다고. 무섭겠다. 괜찮아. 병원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셔.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정신병이라고요? 성민대학교병원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던 자신이 정신병 환자로 몰려서 요양원에 보내진다니요. 우와, 그럼 할머니 방이 내 방이 돼. 그렇지. 그리고 더 좋은 건 이 30억짜리 집도 우리 거가 돼. 30억? 우와, 그럼 우리 진짜 부자가 되는 거네.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곳인지 손녀는 알지 못했어요. 선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잊어버린 채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으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선영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정말로 이상한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봤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요. 성민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어떤 위기 상황도 냉정하게 대처해왔던 박선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손녀와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추석날 함께 웃으며 윷놀이했던 장면과 방금 들은 잔혹한 대화가 교차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그렇게 박선영 가족의 대참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영은 아직 몰랐어요. 내일 아들 가족이 친척 집에 간 사이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얼굴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해야 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목소리가 어젯밤과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응, 잠이 일찍 깼어. 요즘 밤에 잠 못 주무시는 일이 자주 있으시네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지혜의 질문에 선영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벌써 시작하는 건가요? 불면증도 정신병 증상이라고 말하려는 걸까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너무 자주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영은 등골이 서늘했어요. 벌써 병원 이야기가 나오다니. 어젯밤 대화가 정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지혜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선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태준과 하은이도 함께 나가면서 집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선영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지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갈하게 정리된 책상이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꺼운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치는 순간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첫 페이지에 박선영 정신 상태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히 기록된 내용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10월 4일,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심. 남편이 직접 목격. 10월 7일, 집 주소를 헷갈려 하심. 경비 아저씨 증언 가능. 10월 9일, 혼잣말이 심해지심. 하은이가 옆에서 들음. 모든 내용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말을 한 적도,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선영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남편이 직접 목격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태준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신과 병원 비교표라는 제목 아래 세 곳의 병원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울중앙정신과 입원비월 400만 원, 거리 20분. 평안정신건강의학과 입원비월 250만 원, 거리 40분. 새빛요양병원 입원비월 150만 원, 거리 1시간 반. 각 병원 옆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중 새빛요양병원 옆에 큰 별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준의 필체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어요. 동의함, 멀수록 좋음, 면회 부담도 없고. 선영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의 필체로 동의한다고 적어놓다니. 그것도 면회 부담까지 언급하면서 말이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속아서 모르고 있을 거라는 기대, 40년을 키운 자식이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강남구 아파트, 시가 30억 원, 예금 국민은행 외 2곳, 총 6억 원, 연금, 사학연금, 월 35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소름 끼치는 분할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목, 4억 원, 수고비 명목, 아파트 매각 후 26억 원, 우리 목, 예금 6억 원, 우리 목, 연금, 입원비로 활용.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한 푼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눠 가질지까지 계획해놨다니요.
그리고 문서 맨 아래에는 태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함 김태준이라고 깔끔하게 서명되어 있었어요. 선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파일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찍었어요. 특히 태준의 서명과 메모는 여러 장 찍어서 선명하게 저장해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계별 실행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정신과 진단받기 이번 주, 2단계 후견인 신청 다음 주, 3단계 입원 조치 다음 달, 4단계 부동산 명의 변경 석 달 후. 정말 치밀하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놨더군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태준과 지혜의 역할 분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파일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선영은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저녁 6시쯤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지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선영은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연기가 시작이라고. 누가 더 뛰어난 배우인지 겨뤄보자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박선영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요. 사흘 후 금요일 아침, 가족 4명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뭘 물어보시든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지혜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 증상들을 인정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응, 알겠어. 선영은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정신과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자마자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이상한 증상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무슨 증상? 선영이 일부러 물어보자 지혜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같은 말 반복하신다거나 날짜를 헷갈리신다거나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선영의 대답에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요. 정말 내가 그랬나? 선영은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민규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한 교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가족들이 걱정해서요. 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선영은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한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인지 능력이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그러자 지혜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서는 괜찮아 보이셔도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이웃분들도 다 아세요. 어떻게 심하신가요? 집을 못 찾으셔서 경비 아저씨가 데려다 주신 적도 있고요. 지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선영을 다시 봤어요. 어르신,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길을 잃은 적이 없어요. 선영의 확신에 찬 대답에 한 교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들 말씀과 환자분 상태가 전혀 다른데요. 그때 선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진료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가족들이 걱정하니까요. 선영의 제안에 가족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오늘 진료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확실히 하는 게 좋겠어. 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죠. 진료실을 나오면서 태준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굳이 한 번 더 오시려고 해요? 확실히 하는 게 좋잖아. 정신병이 아니라면 다행이고. 선영의 대답에 지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선영은 지혜의 표정에서 당황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진료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정확히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 다만 확실히 하려면 한 번 더 보자고 하시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지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다행스럽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런데 다음 주 동남아 여행은 어떡하지? 벌써 예약금도 다 냈는데. 글쎄,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우리끼리만 갈 수는 없잖아. 태준이 걱정 같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취소하기엔 너무 아까워. 6박 7일 일정인데. 선영은 순간 이때다 싶어 말했습니다. 그거 너희 3달 전부터 계획한 가족여행이잖아. 난 괜찮으니 염려 말고 다녀오거라. 취소하면 돈도 아까운데. 지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진짜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은이가 너무 기대하던 여행이라서요. 괜찮지 뭐. 걱정 말고 다녀오거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6박 7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도 남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방에서 조용히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더 벌었고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는 동안 모든 걸 실행할 수 있게 됐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구례 지역 매물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은행 계좌 정리 방법도 알아봤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선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동남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억짜리 이 집도 6억짜리 예금도 월 350만 원짜리 연금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오직 선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는 냉정함이 최고의 무기라는 것이었어요. 선영은 공책을 펼치고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금요일 아침, 드디어 여행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짐을 챙기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죠? 6박 7일이나 혼자 계시는데요. 지혜가 마지막까지 형식적인 걱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에 서 있는 모습에서 얼마나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지 훤히 보였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너희들 푹 쉬고 와. 집은 내가 잘 지킬게. 선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내가 집을 잘 지킨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오전 8시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가족 3명이 모두 나서면서 선영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저희 잘 다녀올게요. 혹시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선영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말 즐거운 여행을 보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택시가 멀어지는 걸 확인한 선영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한 할머니에서 냉정한 전략가로 변한 거예요. 선영은 서랍에서 미리 적어둔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6박 7일, 총 7일간의 완벽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몇 번 문의해 둔 곳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저장해 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문의드렸던 박선영입니다. 아파트 매매 건으로요. 아, 네. 강남구 아파트 말씀이시죠?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요. 중개업소 직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다행히 그 지역은 정말 인기가 좋거든요. 나오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어서 대기자가 많아요. 그럼 얼마나 빨리 처리 가능한가요? 현금 거래자가 이미 몇 분 계시거든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시세가 30억 정도인데 급하시면 27억 정도로도 바로 계약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억 정도 손해를 보긴 하지만 빠른 처리가 더 중요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 직접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경북 안동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매물 문의드리려고요. 어떤 조건으로 찾으세요? 안동 지역이고 4억 내외로 혼자 살기 좋은 집이요. 아, 마침 좋은 매물이 하나 있어요. 낙동강 근처에 작년에 지은 집인데 주인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금매로 내놨거든요. 3억 5천에 가능한데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선영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30억짜리 집을 팔아서 3억 5천짜리 전원주택을 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오후 2시, 선영은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어요. 젊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에요. 가족 상의는 필요 없어요. 선영의 단호한 말에 직원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럼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영은 미리 준비해온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모두 꺼냈습니다. 완벽했어요. 어르신, 정말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네, 최대한 빠르게 팔고 싶어요.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매물 올리고 내일부터 바로 안내 들어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은행 계좌 정리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사업체 연락처도 알아봤어요. 저녁 8시쯤 태준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도착했어요. 호텔 정말 좋네요. 어머니도 건강 잘 챙기세요. 선영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놀다 와라. 핸드폰을 내려놓고 선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쯤 가족들은 호텔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자신이 집을 팔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벌써 계약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현금 구매자라서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말이요? 얼마예요? 27억에 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영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월요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일요일에는 안동의 전원주택을 보러 갔어요. 낙동강이 보이는 근사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이 집으로 하겠어요. 어르신, 정말 좋은 선택이세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살기 딱 좋아요. 서울에서 4시간 거리라 가족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멀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월요일 아침, 선영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7억이 선영의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오후에 안동 전원주택 계약도 마쳤습니다. 화요일에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계좌를 정리했어요. 기존 계좌들을 모두 해지하고 가족들이 모르는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사업체를 불렀습니다. 선영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사진들,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게 다예요? 응,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야. 나머지 가구들은 보관센터에 전부 보내주세요. 선영은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겨뒀습니다. 보관센터 주소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적었어요. 목요일 오후 선영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요. 금요일 아침, 선영은 안동으로 떠났습니다. KTX를 타고 안동역까지 간 다음 택시로 갈아타서 새 집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낙동강과 푸른 산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어요. 선영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쏟아질 전화들을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박선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8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가족 3명은 6박 7일간의 동남아 여행으로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새로 산 인형을 안고 있었고 지혜와 태주는 면세품 가득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아, 정말 좋았다. 오랜만에 스트레스 확 풀렸어. 지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머니 걱정 없이 마음껏 즐겼던 여행이었거든요. 그러게, 이번 여행 정말 잘 왔어.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서 편하셨을 거야. 태준이 동의했어요. 사실 여행 내내 선영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으니까 더 편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선물 줘야지. 하은이가 작은 목걸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형식적으로 산 저렴한 기념품이었어요. 밤 9시 30분, 택시가 강남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빨리 집 가서 쉬고 싶다. 하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고 가족들은 익숙하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태준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왜 안 열려? 태준이 당황했어요. 다시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비밀번호 바꾸셨나? 지혜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혼자 하셨겠어. 태준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혹시 누구 찾으세요? 아니, 저희 집인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요. 태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 새로 이사 오신 분 계신데요. 며칠 전에요. 순간 세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새로 이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계시던 할머니 이사 가셨잖아요. 지금은 다른 분이 사세요. 옆집 남자가 이상하다는 듯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받지 않으셔. 어떻게 이런 일이. 태준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직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어디 갔어? 내 방은? 하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1502호 전 거주자 가족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이사 가셨어요. 새 입주자분이 벌써 들어오셨고요. 열쇠 교체도 다 끝났어요. 직원의 말에 태준이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이곳 거주자가 아니시니까 계속 계실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복도에 남겨진 가족 3명은 캐리어와 쇼핑백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1시간 전만 해도 행복한 여행의 여운에 젖어 있었는데 이제는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혜가 다시 선영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연락 주세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는 거니? 난 너희가 계획한 대로 먼저 나가준 것뿐인데. 난 그저 요양병원에서 내 진짜 집으로 목적지만 바꿨을 뿐이야. 지혜가 황급히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그런 계획을. 오해? 녹음 파일 들어볼까? 너희가 나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보내려던 계획 말이야. 지혜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언제부터 선영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답은 냉혹했습니다. 기회? 나를 월 150만 원짜리 요양병원에 보내려던 너희가. 태준이 지혜의 핸드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예요. 태준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은이는 어떡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하은이 맞지? 할머니 반갑고 싶어하고 30억 집 우리 거라고 좋아하던 그 하은이. 태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일단 모텔이라도 가자. 지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드 한도 다 썼어. 여행에서. 태준의 대답에 지혜가 절망했어요. 그들은 결국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6박 7일간의 호화 여행 뒤에 찾아온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어요. 찜질방 로비에 앉아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선영이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집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선영은 정말로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운 하은이는 낯선 환경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지혜와 태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월요일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그때 가족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 인생의 완전한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영의 진짜 복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9시 태준이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후배들이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 부장님이 찾으세요.
신입사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태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장실에 들어서자 김 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어요. 태준 씨, 이거 설명해 주세요. 부장님, 그게 우리 회사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져요? 벌써 고객들이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계약을 담당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태주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무급정직 들어가세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편 지혜는 은행에서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점 장실로 호출됐어요. 박 대리, 본점에서 연락 왔어요. 당분간 출근 정지입니다. 지점장님, 15년을 근무했는데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객 신뢰가 우선이에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지혜야, 이게 뭔 난리냐? 우리 집 앞에 기자들 와 있어. 목소리부터 다급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언제 요양병원 보내라고 했어? 난 그냥 조언만 해준 거야. 친정 어머니는 완전히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분명히 계획같이 세웠잖아. 뭔 소리야? 증거나 있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의 대학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태준아, 인터넷 기사 봤는데 진짜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당분간 모임 참석하지 마. 다른 애들이 불편해해.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어요. 카드 사용 정지 통보가 온 거였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한도 조정. 은행 대출도 만기 연장이 거부됐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연장이 어렵습니다. 찜질방비도 하루 3만 원씩 나가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여보,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낳는 건 아니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자. 태준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사장들은 모두 거절했어요. 죄송한데 다른 입주자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래도 좀 곤란해요. 이해해주세요. 인터넷 기사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태준의 회사에서 정식 해고 통보가 왔어요. 회사 이미지 손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고용 유지가 어렵습니다. 지혜의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업 특성상 신뢰도가 생명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부부 모두 완전히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날 밤 24시간 카페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처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 하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은이라도 생각해서.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용서? 나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서 150만 원짜리 요양병원에 버리려던 너희가, 30억 집 탐내던 너희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그땐 아주 정신이 멀쩡하더구나. 재산 분할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놓고. 선영의 메시지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알겠지? 집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갈 곳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희들도 뼈저리게 느껴봐. 그것이 선영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가족 3명은 카페 구석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2주일 전만 해도 30억 집에서 여유롭게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루 숙박비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내가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정말 미쳤었구나. 태준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해. 하은이도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선영이 얼마나 지혜롭고 강인한 분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선영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고 그들에게 남은 건 스스로 초래한 폐허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가족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안동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선영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준과 지혜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가족은 작은 고시원 방 하나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태준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씨 맞으십니까?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아셨죠? 어머님 사연이 저희에게 제보되었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태준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선영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헌신한 한 할머니가 가족의 배신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정신병 환자로 몰아 요양병원에 보내고 30억대 재산을 가로채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를 간파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 독립했습니다. 화면에는 안동의 전원주택에서 웃고 있는 선영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인터넷은 이 사연으로 뒤덮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정신병 환자로 몰아 재산 갈취 시도한 아들 며느리, 30억 집 탐낸 가족,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할머니 정말 멋지시다. 통쾌하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인간이 아니다. 태준과 지혜의 실명과 사진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SNS에 올린 사진들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다음 주 태준이 면접을 보러 갔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터넷 기사 때문인가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10곳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권 특성상 신뢰가 중요해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이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하은이가 요즘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친구들이 인터넷 기사를 봤나 봐요. 하은이를 피하고 있어요.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버리네라는 별명까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혜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가족 3명은 좁은 고시원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못한 거 맞지?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응, 우리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태준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빠,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은이가 물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태준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선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하은이가 힘들다고, 할머니 반갑고 싶어하고 30억 집 우리 거라며 좋아하던 그 아이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너희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희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아라.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것이 정말로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안동에서 무료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매주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개인 재산으로 약값과 수술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사예요. 우리 할아버지 수술비를 익명으로 대주셨어요. 매주 무료로 건강검진해 주시고 약도 사주세요. 방송에 나온 어르신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방송을 보며 깨달았어요. 선영이 단순히 복수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30억을 탐냈는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돕고 계시네. 지혜가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처음으로 솔직한 편지를 썼어요. 선영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태준은 알았어요. 이제 자신들이 할 일은 반성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선영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물질적 응징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거였습니다. 안동의 작은 전원주택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난 봄날, 박선영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채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인생에서 찾은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달았습니다. 선영 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김순희 할머니가 텃밭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이 이사온 첫날부터 친언니처럼 챙겨준 고마운 분이었어요. 순이야, 오늘 보건소 가는 날이지. 선영은 미소 지으며 간호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안동보건소 무료 의료봉사가 삶에 큰 보람이 되고 있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선영은 혈압 측정과 건강 상담을 담당했어요. 간호사 경력 30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약은 꼬박겜박 드시고 계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약값이 부담이 돼서요. 선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에게는 27억에서 3억 5천을 뺀 23억 5천이 은행에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익명으로 어르신들 약값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직접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20분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시작된 익명의 천사 프로그램은 조용히 소문이 났습니다. 저 보건소에 천사 같은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다더라. 몇 달 후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박할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수술비가 300만 원인데 연락되는 가족이 없어요. 선영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안동의료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익명으로 수술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에 천사가 있어. 정말 천사가 있다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1년이 지나자 선영의 봉사활동은 안동에서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안동 군수가 직접 보건소를 찾아왔어요. 박선영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올해 모범 군민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상식 날 선영은 소박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안동 문화회관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박선영 선생님은 매주 봉사하시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개인 재산까지 쓰고 계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무대에 올라가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상장을 벽에 걸며 혼잣말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잘 살았다. 창밖으로는 안동의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보던 도시 석양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에 태준의 편지가 도착했지만 선영은 읽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과거는 이미 끝났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순이 할머니가 저녁차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멋져요. 새 인생을 이렇게 사시다니. 순이야,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두 할머니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봤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30억을 포기했지만 진짜 자유를 얻었고, 가족을 떠났지만 진짜 이웃을 만났고, 과거를 버렸지만 새로운 미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사연을 계기로 노인인권보호법이 강화되었고, 정신질환을 악용한 재산 탈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박선영 사건은 법조계에서 중요한 판례가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경고가 된 거였죠. 그리고 안동보건소에는 박선영 표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의료봉사의 기준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며칠 후 전국 뉴스에 선영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도되었습니다. 배신당한 할머니가 보여준 진짜 복수는 물질이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가족을 떠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고 그 자유로 다른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영은 그 방송을 보지 않았어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순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언니, 내일 뭐 하실 거예요? 보건소 가야지.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 그날 밤 선영은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잠든 밤이었어요. 내일도 보람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박선영의 인생이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멀리 서울 고시원에서 태준 가족은 매일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고단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박선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도 안동의 작은 보건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선영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